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아나운서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한능건 키워드 저격 특강도 이제 4강이 이르렀는데 이제 3분의 1 딱 고르실 때까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인데 4강부터는 난이도가 갑자기 팍 오를 겁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려야 될 키워드도 많고 유형도 진짜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집중하셔야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힘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가 공지 하나만 드리면, 제가 만약 영상을 만들고 나서 지금 급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미처 제가 못 적은 추가 키워드라던가, 지금 촬영 일자는 54회를 대비하기 위한 영상인데 54회 이후로 기출에서 나온 새로운 키워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고정 댓글로 추가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번에 홍보 한 번만 하면은, 일단 제 교재 지금 이 교보문고랑 예스이사랑 알라딘이랑 지금 네이버 지금 제 출판사 직영점에 지금 이거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제 닉네임 치면은 아마 뜰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523에는 교재 출간 일정상 못 맞춰가지고 따로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교재 구매해주신 분들은 여기다가 구매 인증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촬영의 기준 아마 54회가 될 것 같은데, 촬영의 기준으로 이때 관련된 모의고사 제공할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나중에 예상문제 관련된 PPT 자료 원본을 따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미리 카페에 가입해주시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남겨주셔도 답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표의 수는 빈출도 나타내니까 특히 별표가 3개인 유형은 출제율 90% 이상이고, 이게 100%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주시고, 심화편이 좋아하는 거 빨간색, 기본편이 좋아하는 거 파란색, 둘 다 좋아하면 검은색, 그리고 심화편에서만 주로 출제하는 유형은 심화로 표시를 해놨고요. 연계되지 않는 유형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90% 이상은 다 나오고요. PPT 자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추후 정규교재에 활용할 거라 원본 제공 못하고, 예상문제 영상 이런 내용이고, 관련 사료가 있는 것은 기출을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제가 다룬 기출에서 거의 한 번이나 언급된 키워드는 엔가에서 다 다뤘고요. 빈출 키워드 빨간색, 그리고 심화편에서 더 출제대율이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 무조건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참고하셔야만 여러분들 머리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시작해보면, 오늘 주제는 이런 식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자, 그럼 1강부터 체크해보죠. 1강, 조선시대 전기의 왕인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따가 조선시대 중기랑 후기까지 같이 다룰 건데, 이 전기, 중기, 후기 해가지고 한 회차에 조선시대 왕은 최대 3문제 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태종 내고, 이따가 뭐 광해군 내고, 아니면 뭐 정도 내고, 이렇게 해서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게 조선시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기 왕보다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되는 게 조선시대 왕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제일 출제율 높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조선시대 왕은 크게 4명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일단 그게 크게 4명, 태종, 세종, 세조, 그리고 성종인데, 일단 태종의 경우에는 이런 개미자랑 주자소란 키워드를 심화표 준비한 나와주세요. 이게 뭐냐면, 개미자라는 거는 이 태종식이 만든 활자이고, 주자소는 이런 활자를 만들기 위한 주도기구예요. 그래서 활자를 만드는 기구, 개미자, 이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했다. 이 키워드도 심화편의 빈출 선지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것 중 1등이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왕시기에는 간쟁기구 사관원 독립시켜가지고 사관원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잘 나와요, 태종 때. 그리고 사병. 이 왕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당시에 좀 유력한 귀족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허파시켰고, 그런 좀 요구사항, 지금으로 치면 약간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거를 만들었고요. 왕자의 난, 그러니까 이거 왕자의 난은 이 태종식에 발생한 건 아니고, 이 태종이 왕자일 때 일으킨 건데, 이 태종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 시절에 왕자의 난을 기고 나중에 즉위한 이 태종이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왕자의 난은 태조 시기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시기에 자신의 동생이 왕이 되는 것에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에요. 총 2번에 의해 발생했는데, 뭐 언제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태조 시기, 그리고 하나 정종 시기에 발생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 첫 번째 건 태조, 두 번째 건 정종.
자, 그리고 자, 전국을 8도 정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려시대의 5도 양계 아니면 뭐 그 통일신라 시기의 9도 오소경처럼 태종 시기에 8도로 정비했고요. 하륜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일단 어떤 거냐면 태조 이성계의 가장 충신은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 인간그 다 했는데 태종 시기에는 그 정도전과 비슷한 인물이 하륜이에요. 그래서 이 하륜이란 인물이 태종에게 되게 뭔가 조언 같은 걸 많이 한 측근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호패법. 이거는 호패법. 이거는 성인 약 한 16세나 15세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세 이상에게 준 일종의 주민 등록 제도예요. 그러니까 민증. 그 쉽게 말해서 이 약 성인 16세 이상에게 준 일종의 민증이 호패고요.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고요. 당시에 중국을 되게 크게 했어. 중국을 되게 비대하게 걸어가지고 현재에 비해서는 약간 좀 중국에 대한 그런 사대주의가 되게 심한 지도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최고 지가 좀 청와대 같은 지금 그런 최고 의결기구가 있고 육조가 있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육조가 의정부에게 얘기를 하고 의정부가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육조 직계제는 이 의정부의 재가를 안 거치고 육조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삥 와라, 그래가지고 이 의정부의 견제를 없애버린 정책이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그래서 태종은 이 정도 외우면 되고, 세종이 제일 더럽게 어렵습니다. 정말 세종님이 대단하신 왕인데 진짜 시험에서는 다른 왕 비교하면은 세종만 외워도 키워드가 최소 2배는 넘어요. 그래가지고 세종은 키워드 제가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자, 일단 첫 번째 과학기구랑 활자가 잘 나오는데, 일단 간이는 천체기구예요. 이따다를 혼천이랑 비슷한 천체기구고요. 천체. 갑인자도 활자예요. 그래서 태종 시기에는 개미자, 태종 시기엔 과빈자 외워두시고, 앙부일구는 해시계고요. 자경루는 물시계, 추구기는 그 비세는 거, 지금 약간 기상청 같은 거고, 혼천이는 여기 나온 천체관측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은 이 과학기구들 자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구, 그러니까 뭐 해시계는 뭐예요? 뭐 앙부일구입니다. 물시계는 뭐예요? 자경루입니다. 이거 자체를 낼 수도 있어가지고 이것들 모양도 여러분들이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서적 같은 경우에는 농사직설이 일단 잘 나오는데, 뭐냐면 당시에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를 이런 정초라던가 변여문 등을 통해 가지고 당시 뭐 농민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를 만든 거고. 자, 두 번째 상강행시도는 뭐냐면 충신, 효자, 연려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와 관련된 그림을 그림으로 만든 책이 상강행시도고, 이 용비어천가는 그냥 국뽕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선의 조선 만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대 왕, 이거 뭐 태조, 정종, 뭐 태종 이런 장이 있었고, 이 조선을 만든 거 찬양하는 일종의 노래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의방유치, 의방유치는 일종의 의학서적이에요. 의학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방유치랑 향약뒷선방은 세종시기의 대표적인 의학서적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좀 그런 의학서적이고, 특히 칠정사는 경우에도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의 역법을 따랐는데 이 세종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역법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는 계약조. 그래가지고 1443년에 부산포, 뭐 연포는 울산이고 제포는, 그러니까 연포는 울산, 제포는 제 기억으로 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한해가지고 당시에 외나라 사람들에게 무역할 곳을 한정해서 만든 게 그 계약조고, 특히 이종무의 스시마 정벌, 이종무의 스시마 정벌이 1419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종무를 통해가지고 당시에 그 외구도 좀 격퇴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사군육진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데, 사군은 최윤덕이고 육지는 김종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공법. 정책이라던가 그 기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거의 마지막 공법의 경우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나누고, 연분, 그러니까 1년 그 수취량,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뭐 많이 나왔으면 뭐 좀 많이 먹이고, 많이 안 나왔으면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비옥도랑 그 1년 수취량에 따라가지고 그 토지 그 세금의 부과량을 정한 그 전문 6등법, 연분 9등법이랑, 그리고 여기 나온 전제상동소, 이거는 그냥 공법과 관련된 기구예요. 그거만 기억하시고,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아까는
근데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면 오히려 그 세종시기에는 이 왕과 의정부랑 육조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얘네끼리 서로 토론을 오지게 시켜가지고 신하들 권력을 강화시킨 게 세종시기 정책이고, 그리고 가끔 고난도 키워드로 세종시기에 만든 화폐인 조선통보도 있거든요. 근데 유통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술 연구 기관인 지편전이랑 여기 나온 훈민정음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이 좀 길었었는데, 자, 세조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조의 왕자 시절의 이름인 그 왕자 시절인 수양대군이라는 키워드 먼저 외워두시고, 일단 세조는 진짜 제일 잘 나온 키워드가 계유정난이에요. 그래서 이 계유정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단종을 축출시켰어요. 참고로 이 계유정난 때 관련된 인물이 한명회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태조의 진짜 측근은 정도전, 태종의 측근은 하륜, 그리고 세조의 측근은 한명회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당시의 단종, 좀 어렵게 말하면 노상군이라고요. 이 노상군을 추출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세조 시기에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사육신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상문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뭐 박팽년, 뭐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게 이렇게 있는데 한난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성산문이에요. 그래서 성산문이 대표적인 사유신 인물이다 외워두시고, 이시에란, 이 이시에라는 인물이 함경도에서 약간 좀 중요한 관리 같은 걸 맡은 인물인데 당시 함경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계기로 그 반란이 일으켰어요. 결국 진압됐지만요. 그리고 기구라던가 정책 같은 키워드에서는 일단 간경도감이 있어요. 이 간경도감이란 거는 약간 불교를 장려하는 거랑 관련된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조는 다른 왕이나 비해서 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간경도감도 만들고 원각사지 시층석답도 건립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 왕씨 키워드로 조금 어려운 키워드가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편찬을 시작한 건과 완성을 한 왕은 다르니까 이거 잘 구별해 두시고, 이 왕씨기에는 좀 왕권 견제를 막기 위해서 경연이라던가 당시 이 이시에나는 계기로 유향소도 폐지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지방에 대한 그런 권력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했었고, 특히 이 왕시기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그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도 시행했는데, 이 직전법 관련된 건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진관체제, 이 진관체제라는 거는 약간 일종의 그 지방의 요충지, 그 지역마다 그런 거점에다가 그러니까 뭐가 진이라던가 관 같은 거,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군대에서 약간 뭔가 좀 뭐 대대 중대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 시기에도 이렇게 진, 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국가 관련된 그런 군사 정비? 그러니까 군사 대열을 가두는 거 이런 거 했었는데, 뭐 세조시기 그냥 관련된 키워드만 암기하시고, 이 왕시기에도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어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고, 자, 성종의 경우에는 서적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뭔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이 되는 서적들을 많이 만든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국대전,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실질적인 법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조선경국전이라 해가지고 정도전이 만든 그런 초기의 법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초의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경국전은 약간 좀 클로즈 베타, 그러니까 약간 좀 예비판 같은 거고, 실질적인 걸로 최초의 공식적인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그리고 국조의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인이라던가 장례라던가 처럼 뭔가 예법, 예절, 그러니까 진짜 뭔가 예절 같은 그런 거랑 관련된 국가의 그 필요한 예절 같은 걸 다룬 게 국조의례이고, 동국통갑, 이거는 서거정이 만든, 그러니까 단군, 그 고두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동국통갑 서적이고요. 동국여지승남, 이거는 지리서. 그리고 동문서는 또 이것도 서거정이 만든 건데, 이것도 서거정이 만든 일종의 시문집 같은 거고요. 자, 그리고 악학개범, 음악체계예요. 그래가지고 성종시기에는 법, 예절, 역사, 지리, 음악 등 온갖 분야에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틀을 딱 만든 게 성종시기예요. 그리고 이외의 키워드는 뭐 관수관급제라던가 홍문관을 설치했다는 키워드 나옵니다. 그래서 홍문관은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어려웠었는데, 일단 조선시대 전기의 왕의 경우에는 일단 심화편의 경우에는 태조 그리고 문종을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조시의 대표적 키워드로 궁궐, 이제 우리 있잖아요, 그 경복궁에 있는 뭐 근정전, 뭐 강령전 이런 거 낼 수 있고요. 여기 왕제라고 적혀있는데 1차 왕자의 난, 아까 말한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아요. 참고로 2차 왕자의 난은 정종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별해 두시고,
근데 한능검은 저는 이 1차를 내요. 그러니까 2차는 거의 안 낸다 봐도 되고 1차를 거의 낸다 보면 되고, 문종식에 만든 고려사, 참고로 이 고려사는 기전체 양식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가끔 이런 왕도 낼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세종식의 과학기구랑 서적,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상강행시도라던가 농사직설이라던가 아니면 그 칠정선이라던가 아니면 성종식의 서적 자체를 단독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시화편 이렇게 잘 안 내거든요. 근데 기본편 이렇게 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함정으로는 태종의 개미자랑 세종의 갑인자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 태종식에 열심히 개미처럼 이해해가지고 세종식이 아들이 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그리고 세종의 업적은 조선전기 과학의 발전 유형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 자체를 내는데, 그 조선전기 과학의 사례가 뭐예요 해서 내면은 사실상 90%가 다 세종식이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세종식의 과학이 오지게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세조랑 완성한 성종시기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세조고요, 완성했다고 나오면 성종이에요. 해풍선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갖 서적을 다 편찬하기 시작한 거랑 완성까지 배우면 외울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했을 때 낼만한 키워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낼 게 없으니까 제가 찝어놓은 거예요. 솔직히 경국대전 외에는 뭐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힌트 잘 안 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육조직계제의 경우에는 태종, 세조 모두 해당되니까 결정적인 키워드라던가 선지속을 통해서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일단 기본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뭔 얘기냐면, 여기서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림자 아니라 해랑 관련된 거. 그래가지고 여기 동지나 하지 같은 절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사계절 얘기잖아. 그래서 뭔가 해를 보고서 이게 동지, 하지 이렇게 있을까, 해랑 관련된 거 통해가지고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인 앙부일구를 이런 식으로 추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물과 관련된 거다,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작용론 같은 걸 내면은 뭔가 15장치 이런 거 내거든요. 작용론 15장치 이런 거 내고, 혼천이 같은 경우 천체 이런 걸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럼 세종식의 과학기구 관련된 문제 낼 수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여기 봐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했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상강행시도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보면은 글과 그림이라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여기도 글과 그림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종식이랑 성종식의 그런 과학기구라던가 서적을 단독 문제로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그냥 심화편 같은 경우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봐봐요. 일단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나, 왕자의 나는 제가 뭐라 했어요? 이방원 태종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6조에서 이방원 정책을 의정부 재상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냐면, 이 6조 직계제만 보면은 내가 태종인지 세조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제가 선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나 지금 배운 거 보면은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한 여기 태종이랑 현직관리 수도권 직관은 직전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해풍선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키워드 줘요. 이게 왕자의 난처럼 조금 더 쉬운 키워드 주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쉬운 키워드도 안 줬으면 태종 아니면 성종 한 명만 냅니다. 그래가지고 내 육조직계인 거 말면은 태종인지 세조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 아니면 얘가 빠지든지 얘가 빠지든지 한 명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 키워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 풀면은 좀 속어법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답은 여기 태종이니까 정답 2번이고,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렇게 내요. 밑줄궁 극왕의 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작용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편전, 농사직설, 칠정산, 그리고 여기 주자소, 갑인자 이런 것처럼 과학기구 관련된 키워드 이렇게 왕창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이 여러분들이 다른 시기보다 키워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통도감은 우리 고려시대 때 뭐라 해서 화통도감은 최무선의 그 진포대첩, 그러니까 이 최무선이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했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왕 유형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좀 1강부터 길었는데 1강이 좀 다룰 게 많았어요. 자, 두 번째부터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두 번째, 조선시대 정치기구. 조선시대 정치기구는 이 사원부, 승정원, 홍문관 위주로 되면 좋은데 이 승정원도 좀 심화편 위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사원부, 대상원. 이 대상원이 높은 관직이에요. 높은 관직이고 관리 감찰이랑 풍속을 교정하는 것을 담당한 게 사원부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치면 고려시대의 어사대랑 제일 비슷한 게 사원부예요. 그래서 잘 구별해두시고 오포미알 관리에게 서경권 행사했다. 제가 서경권 뭐라 했어요? 인사, 그러니까 사람 등용하는 거랑 법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내는 거, 그런 걸 한 게 서경권이다. 참고로 이거는 사관원도 같이 해당되니까 참고해두시고. 자, 두 번째, 승정원. 승정원의 경우는 높은 관직이 승지예요. 그러니까 대사원은 사원부 높은 관직, 승지는 그 승정원 높은 관직,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은대학사고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비서기관이어가지고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키워드가 나올 수 있고, 은대학사는 이 승정원의 그 관리들을 그냥 부르는 이 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단한 거, 되게 훌륭한 선비 같은 사람들이 은대학사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정원은 좀 말하는 어려운 키워드예요. 그리고 태종식의 독립대당 키워드 나오는데 이거는 사관원도 똑같이 해당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 키워드 낚이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의금부. 의금부는 직접적으로 정답이 될 확률이 낮은데 일단 국왕 직속 기관이고요. 조금 높은 관직으로서 도사, 판사 등이 있고 반역죄, 강상죄 등을 저지른 죄인들 처벌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온갖 죄를 저질렀다면 의금부,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지금 사법기관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문관. 홍문관의 경우는 경연. 이 경연이란 것은 왕을 교육시킨 거고요. 그리고 홍문관의 높은 관직으로는 대제학이랑 부제학. 그래서 홍문관 대제학, 홍문관 부제학 이런 게 있고, 또 홍문관을 달리 부르는 용어서 옥당 및 옥서가 있고, 사원부 및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려시대의 3사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 역할이지만 조선시대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지칭한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 3사는 회계 업무, 조선시대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부른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굽수 모두 일단 사원부, 승정원, 홍문관의 출제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원래 뭐 사관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기구 뭐 한성뭐 이런 거 낼 수 있는데 제가 안 가져온 이유가, 일단 얘네부터 먼저 먹고 들어가셔도 문제 한 7, 80%는 풀 수 있어가지고 얘네부터 일단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솔직히 8, 90%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내는 게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유형을 잘 공략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사원, 사원부, 승지, 승정원, 뭐 대제학, 부제학은 홍문관, 이런 기관별 주요 직책을 암기하시는 것이 고난도 유형 풀이에 도움이 돼요. 아니 해풍선 이거는 근데 지금 빨간색 칠한 거 보니까 이거 심화편만 내는 거 아니에요? 기본편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편도 이 정도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되면 이 정도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시대의 3사랑 조선시대의 3사는 다른 거니까 구별해 두시고, 사관원이 특히 다른 기구와 겹치는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함정에 걸려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오프미알 관리의 성역권 행사한 건 사원부, 사관원, 태종식에 독립된 건 사관원, 승정원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여기 봐봐요. 조선시대 3사라 해가지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나왔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관련된 공통 키워드가 제가 뭐라 했어요? 왕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인사과 관련된 거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옥당, 옥서. 제가 이 기구에 부른 다른 용어, 그리고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리고 왕의 잠을 은하고 경연에 참여했다. 뭐라 했어요? 홍문관이라 했어요. 이게 제 기억에 중급 기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급 수준의 기출도 이 정도는 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 옥당, 옥서가 나오는 홍문관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홍문관 키워드는 이 옥당, 옥서라는 별칭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본편을 보던 간에 심화편을 보던 간에 이 옥당이란 키워드부터 암기하세요. 이 옥당이란 키워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태종 때 독립된 기구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잘 풀려면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태종 시기에 독립된 건 문화부 낭사 독립해서 사관원 독립시켰다 해가지고 사관원 독립 아닌가 이렇게 낚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경우대전에 의하면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등 6인의 승지가 있었고 승지가 또 나왔고 여기 나온 은대학사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승지라던가 은대학사까지 보고서 승정원이구나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참고 답은 여기서
왕의 비서기관. 왕의 비서기관이니까 왕명출을 담당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기구 유형은 이것만 공략해도 엔간한 거 풉니다. 자, 세 번째, 조선시대 전기의 토지도 변천인데, 이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심화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이 과전법이라던가 아니면 이 제도들이 언제 시행됐는지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심화편의 경우 이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각 그 토지제도마다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일단 사료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한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과전법입니다. 특히 이 경기 지역에 한해가지고 지급을 원칙한다는 선지가 나와도 과전법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따 다룰 건데, 대동법도 경기 지역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기 지역에 한한 건 아니고 경기 지역부터 시작했다. 그거 참고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목표였는데, 왜냐면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시대 말기에 성장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출세했는데 돈 좀 쥐어줘야 되니까 약간 좀 자기들 돈 먹기 위해서 이 과전법을 약간 좀 만들었다고도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가지고 과전법은 사실상 고려 말기인 공양왕 시기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행된 시기는 조선시대지만 고려시대 말기에 처음 만들었다는 거 주의하시고, 전직,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 그게 왜냐면 수신전, 휴량전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인 정도전, 조준,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대표 인물인 정도전, 조준 등이 건의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뒷전법 시기에는 토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뒷전법 시기에 일단 이걸 한 이유는 토지가 부족해가지고 이 수신점이 휴량전을 폐지했는데, 뭔 말이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과전법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현직 중심이에요. 현직. 그러니까 현직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일 끝나고 은퇴를 하면은 토지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직 중심이긴 했는데,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가 명문상 세습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언급한 이 수신전, 휴량전 때문인데, 여기서 수신전이라는 것은 그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한테 주는 거고, 이 휴량전은 고아,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아들한테 주는 게 휴량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관리가 은퇴하면은 토지를 반납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사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일종의 보험제도처럼 수신전, 휴량전 같은 거 주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관리가 꽥 죽었어요. 관리가 죽었으면 지금 현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유령이 관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다 은퇴했어요. 그럼 전직 상태인데 내가 꽥 죽었어요. 그럼 전직 상태인데도 이런 식으로 수신전, 휴량전 등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제도 통해가지고 내가 관리가 아님에도 받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전직, 현직 관리에게 토지 지급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그냥 죽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보험 같은 거 주니까 내가 관리를 안 해도 주는 토지가 있으니까 전직 관리도 토지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신전, 일종의 보험제도를 없애야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게 성립되기 때문에 뒷전법을 시행했을 때 수신전 및 휴량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전법은 관리가 퇴직,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은퇴할 경우에는 토지를 반납하는 원칙이 잘 지켜졌어요. 그래가지고 관수관급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폐단이 발생했는데, 왜냐면 은퇴 직전에 관리가 야, 나 이제 한 달 뒤면 은퇴하는데 야, 나 세금 더 뜯어야 돼. 나 더 벌고 싶어가지고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세금을 오지게 뜯어먹은 거예요. 나 은퇴하면 더 돈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 니네가 돈 걷지 마. 니네가 돈 걷지 말고 내가 직접 관청, 야, 니네가 거두면 또 세금 오지게 뜯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관청이 조세를 직접 거두어서 해당 관리에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관수관급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리가 거두고 관리가 지급한다. 그래서 숫자는 거둔다는 거고 급자는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이 직접 세금을 거두어서 해당 관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게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래서 직전법의 폐단을 극복하는 게 목적인 게 관수관급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심화편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각 토지제도 시행한 시기 왕이랑 토지제도 변천 원인, 특징까지 암기해 두시고, 기본편의 경우 일단 과전법이 제일 중요해서 과전법 먼저 외우고 그냥 각 토지제도 시행한 왕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추가적으로 아니면 뒷전법은 그냥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암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다면 과전법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시기는 조선시대지만 처음 제정한 시기는 1391년 고려시대 말기인 공양왕 시기에 시행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신전, 휴량전 지급한 거 제가 뭐라 했어요? 과전법은 전직, 현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직 은퇴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부라던가 그 고아에게 주는 토지를 따로 지급하는 시기랑 이거를 폐지해버린 시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실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실전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요. 조금 기본 표준에서 이런 식으로 공양왕 3년에 과전을 지급한다. 그래서 과전법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과전법 관련된 키워드는 뭐라 했어요? 과전법 관련된 키워드 여기 경기 지방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고, 만약에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조금 어렵게 되면 이렇게 네요. 이렇게 봐봐요. 도평의사사 글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통하자 했고, 제가 뭐라 했어 아까 여기서 경기는 사방의 군본이 마땅히 과전 설치한다. 그래서 사료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는 사방의 군원이 마땅히 과전 설치한다 나오면 과전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극빈출 사료예요. 그래서 이 사료는 내가 심화편 준비하던 간에 기본편 준비하던 간에 무조건 외워두시고, 여기 봐봐요. 여기서도 한명회 등이 아르게, 이 한명회가 원래는 세조 시기부터 활동했는데 나중에 성종 시기 가서도 활동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리가 뭐 세조 죽으면 뭐 순장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한왕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종 시기에 활동했어요. 혹시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 아무튼 그 뒷전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거다. 제가 뭐라 했어요? 관수관급제는 관청에서 거두, 관수, 그래서 관리에게 지급, 관급, 그래서 관수관급제. 그리고 뒷전의 세는 소재지 지방함익은 관독에게 거둬준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수 관급제를 사료를 내는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 사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은데, 그러면 과전법과 관수관급제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관수관급제랑 과전법 사이에는 세조 시기에 시행한 직전법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를 외워두고 여기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 이 수신전, 휴량전 등은 그 전직 관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지급하는 토지인데 지정법은 현직만 주다 보니까 이쪽의 보험 제도를 없애버려야만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게 성립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조선시대 사화랑 조광조의 업적인데, 일단 평균 2, 3에 한번 출제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 조광조의 업적 때문이에요. 이 조광조의 업적은 심화편을 준비하던 간에, 내가 심화편을 준비하던 간에 기본편을 준비하던 간에 이 사화 중에서도 조광조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화보다 이 기묘사화가 진짜 오지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묘사화 조광조부터 가장 먼저 공략하세요. 진짜 내가 시간이 없다면 일단 이 조광조는 어떻게든 공략하세요. 왜냐면 조광조를 좋아하냐,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능검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이 개혁적인 인물을 좋아하거든요. 개혁적인 인물. 그래서 이 개혁적인 인물들이 키워드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능검도 문제를 변별내기 위해서는 좀 키워드가 많은 인물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개혁적인 인물들이 키워드가 오지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기묘사와 관련된 사료가 더럽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사화 관련된 것도 잘 공략하셔야 되는데 조광조의 업도도 진짜 잘 공략해야 됩니다. 근데 사화 유형은 진짜 쉬워요. 그래서 뭐 연도까지 굳이 암기하고 싶다면 무호사화 1498년, 갑자사화 1504년, 기묘사화 1519년, 그리고 을자사화 1545년인데 솔직히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일단 무갑기을부터 입에 감겨두세요. 무갑기을 일단 암기해두시고 각 사화랑 관련된 인물부터 암기하세요. 일단 무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나오냐.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당시 초나라 희왕을 애도하는 조의 제문이란 글을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김일손이 이 조의 제문을 사초라 해가지고 역사 기록물을 써요. 근데 이 조의 제문을 사초에 쓴 거여서 당시에 이 무호사 때 이게 뭐냐면, 이건 이따 사료에서 이게 왜 문제점이 됐는지 제가 이따 사료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설명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따 사료를 통해서 무호사항 설명드리고, 자, 두 번째,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폐비윤씨 사건. 그래가지고 이 폐비윤씨가 누구냐면 연산구 엄마예요. 연산군 엄마인데 당시에 이 폐비윤씨가 성종 시기에 억울한 일로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왕이 됐니 나중에 자기 엄마가 억울하게 죽은 걸 알고서 개빡쳐가지고 당시에 우리 엄마의 복수를 갖겠다, 우리 엄마 원수들은 다 죽이고 내가 원수 갖겠다 해가지고 갑자사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묘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조광조가 위훈삭제라거든요. 이게 위훈삭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 중종은 정식적인 그런 코스 따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중종 반정을 통해 가지고 연산군이 깽판을 오지게 부리니까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당시 신하들이 야 내가 니 망 그래도 지금 앉혀줬는데 나도 잘해주지 않겠냐 하면서 간섭을 오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중종이 왕권이 약했었는데 이 조광조가 오지게 진짜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야 나 조광조 니만 믿을게 좀 나 좀 살짝 어깨를 띄워줘 했었는데 조광조 나중 갈수록 요구사항 오지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위축됐었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했던 게 이 중종반정 이후에 공이 없는데도 공신을 받아가지고 이게 세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딱히 공로가 없는 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 취급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유공자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한다면 내가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 취급 받는 사람들은 이름을 빼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주장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광조를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뭐 나뭇잎, 그 나뭇잎에다가 뭐 벌레 갉아먹어가지고 이 당시 조광조가 왕을 노린다는 그 모함을 해가지고 조광조가 왕을 노린다고? 이런 기묘한 일이? 해가지고 모함을 시켜가지고 조광조를 없애버린 게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는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키워드 남겨두시면, 일단 공납의 개성을 개성을 주장하는데 그게 대공수미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 다룰 건데, 광해군 시기에 뭔가 대동법을 건의하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효시가 되는 그 대공수미법을 건의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조광조랑 이랑 이원익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조광조는 대사원, 아까 말한 그 사원부의 숫자를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광조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왕의 간쟁 같은 거, 조언 같은 거 많이 한 게 이 대사원 역임에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소격서, 뭐냐면 이 조광조는 오진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오직의 성리학을 좋아해가지고 이 소격서라는 건 일종의 도교 행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도교 행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했었는데, 당시에 조광조가 아니라 중종이 에이 이런 거 그래도 해야지, 국가 행사인데 도교 관련된 국가 행사인데 안 한다 했다가 얘 삐져가지고 사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격서 폐지했어요. 이거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조광조의 경우에는 이 역시향약이라 해가지고 지방 그 향총 같은 거를 다스리기 위해 향약도 좀 주장했었고, 소학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치면 약간 초등 도덕서, 그러니까 초등 도덕서 같은 걸 갖춰가지고 이 소학에 있는 수준만 암기하더라도 진짜 사람들 잘 따르면 진짜 도덕 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걸 주장했어요. 참고로 만약에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심화편과 관련된 사람들 이것 좀 안겨두시 좋아요. 향약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향약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표적으로 약정이라 있거든요. 약정. 그래가지고 약간 심화평 준비하시는 분들 약정이랑 키워드가 언급되면 일단 향약이란 거 의심해 두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훈삭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자꾸 위훈삭제를 좀 어렵게 표시하면 이게 전국공신을 개정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량과, 이거는 일종의 천거제도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추천. 그러니까 제가 좀 좋은 인물을 알고 있는데 이 인물 등용해두는 게 어때요? 하니까 원래는 과거를 통해서 등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조광조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좀 친한 인물들에게 꽂아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마지막 을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정왕후가 명종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정왕후가 을사사화를 주도했고, 왜냐면 당시에 유님이랑 윤원영이랑 이렇게 싸웠는데, 이 문정왕후랑 윤원영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유님은 인종과 외척이고, 이 문정왕과 윤원영은 명종이랑 외척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종이랑 명종 시기에 그 대비 심했었는데, 원래 유님의 그러니까 유님과 관련된 외척인 인종이 왕이 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유님이 진짜 난 이겼다, 니네 이제 끝나서 살렸는데 이 인종이 금방 죽어버려가지고 바로 명종 주게 되니까 니네 망했네 하면서 이 팔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그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살인파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을사사화이다. 이걸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 그래서 만약 사료에서 대윤이 나오면 유님이고 소윤이 나오면 윤원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사료를 통해서 더 알려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편의 경우에는 각 사화와 관련된 어려운 사료를 활용을 출제할 수가 있고, 그냥 기본편의 경우는 각 사화와 관련된 인물, 발생한 시기의 왕만 암기하셔도 되고, 조광조의 업적은 강조했듯이 두 곳을 다 외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을사사화는 명종 시기 역사 사실 유형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자금이 나냐던가 묘청이 나는 인종 시기에,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 인종 시기 역사적 사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명종 시기 역사적 사실과 연결될 수 있어서
박나의 패단이라던가 임꺽정, 특히 임꺽정 나온 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 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사화랑 다른 시기의 왕의 사례를 연계해서 시기형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따 조금 다룰 건데, 그 중종 시기에 발생한 기묘사화라던가 아니면 그 선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놓고서 중종과 선조 시기에 있는 왕이 대표 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종 시기에 발생한 을사사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화 유형이랑 붕당 유형을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문제 까탈스럽게 내기 위해 가지고 좀 다른 사를 좀 엮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화랑 붕당 키워드 연결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최근 경향이에요. 그래서 요즘 옛날보다 좀 문제를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조금 까탈스럽게 연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지금부터 좀 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초나라 희왕 나오면 뭐라 했냐면, 초나라 희왕은 무사화랑 관련된 키워드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초나라 희왕은 중국 고대의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가 당시에 그 항우라는 장수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항우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심을 몰래 죽이고 시체를 물에 던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하한테 어떻게 보면 살해당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불쌍한 왕, 그 애도를 했었는데, 이 사료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왕도 어떻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건데, 그게 왜냐면 아까 언급한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그 단종을 몰아낸 세조를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이 단종을 몰아낸 세조도 어떻게 보면 얘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 돌려깐 거예요. 돌려까가지고 단종을 몰아낸 세조의 아들인 성종, 그리고 그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 이어지는 이 왕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님께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대놓고 세조가 잘못했어 이렇게 돌려가기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사료를 비용해가지고 중국의 사료를 통해가지고 단종을 몰아낸 세조, 그리고 이 세조, 성종, 연산군 이어지는 이 왕실을 이렇게 돌려가가지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일어난 게 모사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모사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는지 사료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좀 어려워요. 시작부터 좀 어렵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경국공신의 개정한 일로 진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뭔 말이냐면 충신이 힘을 합쳐서 후사로 추대하지 선왕의 위협이 있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훈적에 기록해서 영구히 문제를 남긴다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말한 이 훈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중종반정 때 공신을 내가 이게 뭐 담당 같은 거 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연산군 쪽에 그 측근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공로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공신에 등록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산군에 딸랑딸랑 했다가 지금 중도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겨우 이름 올렸다던가, 그냥 나 그냥 구경만 했었는데 이름 올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잘라서 이제 조금 진짜 열심히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그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게 위훈 삭제를 주장한 게 조광조의 그 사료예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주자 하는 게 이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광조 일파가 추출된 기묘사,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사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사료에서 위훈 삭제가 언급되던가 조광조가 언급되면 기묘사화인데, 만약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까탈스럽게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생모 윤씨, 폐비 윤씨를 윤씨를 폐비한 의논에 참여한 자를 모두 중형으로 다스린다. 제가 뭐라 했어요? 엄마의 원수를 갚는 것은 갑자사화라 했죠. 그래서 폐비 윤씨 사건이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그냥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유님이라던가 여기서 유님 같은 인물들의 사사 명다. 그래서 사료에서 뭔가 대윤, 소윤, 아니면 유님, 윤원영 언급되면 그냥 을사사화라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자사화, 을사사화 관련된 건 답이 위훈사제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추출된 기묘사화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음 대화 가면서 그 왕의 제의관이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임꺽정 나오면 그랬어요. 제가 임꺽정 나오면 명종시가였죠. 명종시기에 뭐 발생했어요? 여기 나온 을사사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명종시기 역사적 사실을 임꺽정을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한능검에서도 이 조광조랑 관련된 인물 유형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훈 삭제 등 개혁 정치 추진하다가 훈구파의 반발로 유배되어 사사당한 그는 조광조죠. 그래가지고 조광조 관련된 업적으로서 이렇게 소화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런 유형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 유형은 이렇게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조선시대 중기의 왕인데, 조선시대 중기의 왕이 제일 쉬워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 것은 제가 유형 특성상 전기 한 문제, 중기 한 문제, 후기 한 문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제 편의상 중기로 표현한 거지, 혹시 낚시가 안 되는 게, 한능검에서는 기출에서는 광해부터는 후기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따가 어디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도 이따 가르칠 건데,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과 연결되는 키워드는 이 광해군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따 말할 그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키워드 뭐가 있어요 하면은, 이 광해군의 기후약조라던가 그런 것도 답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출에서는 광해군 시기부터는 후기랑 관련된 사회상 키워드 내지만 제 편의상 중기로 나온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에서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뭐예요 하면 광해군 관련된 키워드부터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 돌아와서 일단 광해군의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냐. 일단 저기 또 빨간색 표시했었는데, 일단은 이 기후학전은 심화편이 좀 더 좋아요. 심화편. 그래가지고 광해군의 경우는, 일단 심화편의 경우에는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기후약조가 잘 나와요.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또 낚이기 쉬운데, 세종 시기는 개약조예요. 개약조. 세종은 개약조, 광해군은 기후약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대동법. 이 대동법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기존의 공납품, 그러니까 내가 그 완도 지역 사는 거, 완도에 전복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사는데 배가 맛있어요. 그런 특산품 같은 거 올린 거를, 아니면 대신 쌀이라던가 동전, 배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바꾼 게 대동법이고요. 이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동의보감. 이 동의보감의 경우에는 허준에게 시켜서 만든 의학서적인데, 현재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광해군은 처음에는 그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정치를 잘해서 성군이 될 뻔했었는데, 나중에 폭정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엄마인 임목대비랑 그 자신의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해요. 그래가지고 이 영창대군을 사사하는 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개축옥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개축옥사라 해가지고 그 기초옥사 아니에요. 개축옥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창대군을 유폐하는 거와 관련된 키워드인 개축옥사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인조반정,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은 깽판을 오지게 쳐가지고 결국 인조반정에 의해가지고 축출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강홍림을 파견해서 중립외교를 시켰다. 국립외교를 시켰다. 이거 진짜 키워드 달라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잘 외워두시고, 이 추가적으로 이 사르우 전투는 심화편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키워드인데, 뭐냐면 사르우 전투 쉽게 말해서 당시에 후금, 그러니까 누르하치라고 해서 후금의 초대 칸인 후금이랑 명나라 싸운 건데, 그 명나라가 이 사르우 전투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헬프 해가지고, 야 조선아, 니네가 내 임진이라도 도와줬었는데 빨리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후금과의 전투를 도와줬었는데, 광해군이 그래서 강호민한테 가가지고 싸우는 척만 해라는 게, 그러니까 얘네한테 미움도 안 받고 그냥 싸우는 척 도와주는 척만 하라는 게 중립외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시고, 자, 두 번째, 인조 같은 경우는 심화편보다는 기본편보다 심화편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을 설치했다 나오는데, 이게 어디 설치했는지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능검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한능검에서 뭐냐면, 일단 임진왜란이 발생한 시기에 그 선조 때 훈련 보감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순서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숙종 시기에 그 금이영을 만들어가지고 오군영을 완성했던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조 시기 키워드 어렵게 들면 어영청을 설치했다, 총용청을 설치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조 시기에는 그 아까 말한 인조반정 이후에 그 이등공신의 책봉에 불만을 가진 이괄이 난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 인조가 공산성으로 피난 갔다는 것을 외워두시고, 이 왕시기에는 전쟁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기억해두시고, 호패법을 재실시했어요. 이거는 심화편이라도 좋은데, 그러니까 호패법을 처음 실시한 거는 태종 이방원이지만 재실시한 거는 인조이기 때문에 주의해두시고,
자, 세 번째 효종. 효종의 경우에는 기의 독대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건 심화편만 알아두세요. 이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효종이랑 그 송시열이 단독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대화를 나눈 건데, 원래는 신하랑, 그러니까 왕이랑 신하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관이라고 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관을 동행해야 되는데, 이 그 사관을 내쫓아버리고 신하랑 왕이 단독으로 얘기한 게 역사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해독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거 외워두시고. 근데 솔직히 이건 잘 안 나오고요.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는 이 나선홍보를 조총부대에 파견했다는 키워드랑 복림대군이랑 북벌, 특히 북벌 진짜 잘 나오고, 북벌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 조총부대 파견했다, 이게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시열이 기축봉사를 통해가지고 북벌을 좀 권장한 키워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심화편의 경우에는 고난도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가끔 낼 수도 있고요. 기본편의 경우에는 광해군, 효종의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엔간한 문제 풉니다. 그래가지고 함정으로는 5군형 키워드, 훈련도감은 선조, 이따 다룰 금이형은 숙종, 그리고 그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의 경우에 인조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광해군 시기만, 이따 이것도 붕당률 다룰 건데, 광해군 시기면 북인이 주로 활동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궁궐용 참고도 알아도 좋은데, 덕수궁 서거당에서 인목 대비를 유폐했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원인이 되었다는 거 뭐예요? 광해군이죠. 그래가지고 광해군의 유형은 솔직히 별로 안 어렵게 해요. 그래서 광해군의 경우 이래가지고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그래가지고 정답 5번이고요. 허준이 만든 동의보감.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왕이 승지와 사관을 내보내고 송시열과 단둘이 은미에 살았다. 이게 바로 기해독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해독대라는 사료를 모르겠다면 저 오랑캐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이따 뭐 그 병자호란 이거 다룰 건데, 이 정예병 10만 양성에서 청나라에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송시열이 너무 좋습니다, 박수 짝짝짝 하는 게 바로 효종시기거든요. 그래서 기해독대 관련된 게 이 사료고, 뭐 정답 같은 경우에는 그 북벌 관련된 거 있으니까 북벌 관련된 키워드로서, 원래는 현실적으로 북벌 하고 싶었지만 힘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군사를 대준 나선홍 몰의 조총부대를 동원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효종 어떻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힘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군사를 대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가왕이 추진하는 정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심화편만 참고하신 거 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지휘하는 거, 그리고 남한산성 언급됐었는데, 그래서 인조 관련된 키워드로서 남한산성도 잘 언급되거든요. 근데 여기 써있는 한자가 뭐냐면 수어장대예요. 그래서 수어장대와 수어청 관련된 건데,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면 이런 식으로 후금이 언급되면은, 그러니까 후금이 실질적으로 후금이 실제 쳐들어온 거 관련된 걸 얘기하려면 인조 시기 이후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시기에는 안 싸웠어요. 근데 후금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인조 시기 이후입니다. 참고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인조랑 관련된 키워드인 어영청을 설치했다. 이런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인조 시기 내면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다.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유형, 임진왜란 역사입니다. 최근 임진왜란 유형은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데, 약 2, 3회 한 번 정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공략을 꼭 하셔야 될 유형이지만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도 임진왜란 유형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임진왜란 유형 경우에 일단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전반적 사실,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실이 뭐예요? 이런 걸 출제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시에 그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동아시아 공격하겠다는 명분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특히 이 비변사란 거는 원래는 그 국방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임시 기구였는데, 나중에 이 비변사가 나중에 뭐 삼포해란, 을묘해변, 그리고 이 임진왜란 통해가지고 역할이 점점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의정부가 아니라 온갖 중요한 관리들이 이 기구 와서 문제를 논의했어요. 하면은 비변사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 있고, 당시 전쟁이 끝난 뒤에 조선이 납치됐었는데, 이 이삼평이 대표적인 도자기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편을 준비하면은 의병의 장소, 이게 고경명, 곽재우, 김시민, 이순신 같은 인물들이 이때 활동했다, 이런 게 나오고,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조원이나 영규라는 금산 전투를 일으킨 사람이랑 전문부, 국간대첩,
이런 인물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특히 선조식의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가, 그래서 포수, 총쏘니, 살수는 칼, 사수는 활, 그러니까 이런 삼수병을 편제했고, 그러니까 이런 포수사 살수의 삼수병 편제랑 이 훈련도관 특징이 상비군 체제라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암기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화편만 암기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훈련도관 자체를 시험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심화편을 내가 준비한다면은 이 순서 문제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 내용도 순서를 배치했는데, 한능검에서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이 크게 4가지 틀로 냅니다. 그래가지고 패배의 연속, 해전, 육지전, 정유재란, 이후에 명랑 및 노량, 그리고 패배의 연속, 해전, 육지전, 명량 및 노량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다. 전 이렇게 가르치는데, 패배의 연속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부산진에서 정발이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동래성에서 송상영이라는 인물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믿을만한 인물이었던 신립이 충주 탄금대에서도 싸웠는데, 이 인물까지 연속으로 깨졌어요. 참고로 이 충주 탄금대는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셋들이 깨지니까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다, 일단 외워두시고, 근데 점점 이순신의 옥포해전을 기점으로 승리한 다음에 나중에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었고, 나중에 육지전에서는 김시민이 진주대첩에서, 평양성에서는 조명연합군,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제가 나중에 제가 아마 2강 때 얘기했던 건데, 2강이 1강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평양성 관련된 건 크게 3가지가 있다 했었는데, 371년에 고국 원왕이랑 근초고왕이 싸웠던 전투, 이때 고국 원왕이 전사했었고, 668년에 나당 연합군이랑 고구려가 싸운 668년에 고구려 멸망하게 된 평양성 전투가 있었고, 당시에 조명 연합군과 일본이 싸운 평양성 전투 있었는데, 이때는 일본이 지고 조명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성 전투 흐름 다시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행주대첩의 경우에는 권율 장군이 이겨가지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휴전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까지 나온 적 거의 없었는데, 이 칠천량 해전을 통해 가지고 당시 원균이 지면서 전쟁이 다시 재발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 신한 12척의 배가 남아있던 명량해전 이후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순신이 이때 노량해전 때 전사하시긴 했지만, 이 전쟁 끝으로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패배 연속, 해전, 육지전, 정유재란, 정유재란 이후에 명량 및 노량해전, 이 순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임진왜란의 세부적인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되고, 기본편의 경우에 임진왜란 관련된 의병부터 암기하신 권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최근 경향 알려드리면, 최근 경향에서는 심화편에서는 해전 및 육지전 세부 순서도 암기해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는 패배 연속, 해전, 육지전, 명량 및 노량해전만 순서 대입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옥포해전 다음에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명랑해전 일어났어요. 이렇게 순서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앞으로 시험 문제 어렵게 공략하려면 부산리 전투, 동래선 전투, 그 다음에 평양선 전투 발생했다, 아니면 부산리 전투 이후에 탄금대 전투 발생한 다음에 행주 대첩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문제 스타일 보면은 옛날 기출의 경우 이런 식으로, 여기 봐봐요, 고경명, 곽재우, 조헌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의병 나왔어요. 의병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 의병 나왔으니까 임진왜란 나왔고요. 임진왜란 시기 역사 사실로 이런 식으로 답이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기본 트렌드인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돼요. 심화편 제가 뭐라 했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라 했어요? 제가 패배의 연속을 넣으라 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해전의 경우에는 옥포, 한산도, 패배의 연속 같은 경우에는 부동탄 이후에 선조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부동탄선, 옥포의 경우는, 해전의 경우는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그리고 육지전 같은 경우에는 진주 대첩, 평양성 전투, 행주 대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량 및 노량해전 넣으면 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농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패배 연속한 거 뭐예요? 자, 패배 연속 여기서 뭐예요? 패배 한 거 이거 충주상부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해전 여기서 뭐예요? 해전 안 보이네, 패스하고, 그 다음에 육지전 진주대첩, 평양성 대첩, 행주대첩인데 여기 행주대첩, 육지전 있죠. 그 다음에
명량 및 노량해전 내용 풀 수 있다. 명량 및 노량해전 내용면 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답은 나가 다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임진의 유형 사실 이것만 암기하셔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런 식으로 부산진, 동래선, 판금대 아니면 진주대첩, 평양성, 행주대첩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심화편 경우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봐봐요. 적의 남리를 겪는 동안 그 군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요.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활을 익히기도 하고 조총을 익히게 한다. 자, 봐봐요. 활을 익히는 거는 사수라고 했어요. 쏘는 거 활, 쏨, 빵. 그리고 조총을 쏘는 건 포수예요. 이런 식으로 포수, 사수 플러스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게 바로 훈련 도감이에요. 훈련도 관련된 키워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추측을 이뤘다. 그래서 상비군 체제인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유형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화편을 준비한다면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인조반정 및 병자호란 역사인데 일단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심화편의 경우는 이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의 순서를 정말 잘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안 하시면 못 풉니다. 그리고 일단 인조반정이랑 이괄은 아까 다뤘으니까 패스하고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에 관련된 키워드만 암기해보면 정묘호란 1627년, 병자호란 1636년인데 정묘호란 관련된 키워드 이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정묘호란은 정봉수와 이림이 용골산성에서 항저했다는데 이건 심화편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묘호란 관련된 키워드 이거 나오고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일단 이 정묘호란 시기에는 형제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병자호란 시기에는 우리나라에게 청나라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군신 관계 요구 안 할 거고 나 니네 오랑캐가 니네 신하가 될 바에 난 싸울 거야 해가지고 싸울 거야 오케이 하고 진짜 서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인물들이 열심히 항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임경업, 김준용 등 이런 인물들이 열심히 항전했지만 결국 실패해가지고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전도의 굴욕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관련 키워드 이 남한산성이 일단 잘 나오고요. 그 관련 인물로 김상용, 종묘의 신주를 지키려고 강화도에서 순절한 인물이 김상용이고요. 김준용의 경우에는 광교산에서 항전한 인물이고 임경업의 경우에는 백마산에서 항전한 인물이고 추가적으로 홍명구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인물도 그냥 병자호란 시기에 항전한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방어 인물 같은 걸 잘 외워도 좋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등의 왕족은 전쟁 이후에 인질로 끌려갔다는 키워드도 잘 나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전쟁이 반발하기 직전에 윤집이라는 인물은 싸우자라는 인물을 싸우자는 거 주장했었고 최명기 같은 인물은 싸우지 말고 그냥 수용하자 우리 반려 해가지고 수용을 한 게 최명기이다. 이렇게 키워드 암기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냐 심화편의 경우에는 인조반정이나 병자호란 순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추가적인 키워드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인조 시기에 뭐 발생했냐 병자호란 발생했어요. 정묘호란 발생했어요. 이괄호란 발생했어요. 그러고 병자호란 키워드만 가볍게 암기하세요. 근데 엔간에서 남한산성 내고 그냥 그 소현세자라던가 복림대군 등이 인질로 잡혀갔다 이런 거 냅니다. 그래가지고 병자호란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활동까지는 몰라도 돼요.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김상용이 먼저예요, 김준용이 먼저예요, 임경업이 먼저예요.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삼전도의 굴욕이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은 기억해두세요. 이거 생각보다 잘 놓치시는데 삼전도의 굴욕이 1637년이나 가장 마지막에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줄 친 이 전쟁 이후에 이런 사실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김상용이 종묘의 신리를 모시고 강화도 피난했다가 순절했다는 키워드 나오면 뭐라 했어요? 김상용은 대표적인 병자호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이런 사실로 옳지 않은 걸 냈는데 그래가지고 조총부대 그러니까 지금 병자호란이 인조 시기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인조의 이후에 발생한 효종 괜찮아요. 효종 시기의 북벌 괜찮아요. 소현세자는 복림대군 등이 인질로 끌려갔다. 맞아요. 그리고 그 청과의 교통 서양의 과학기술 전리한다 이거 북학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5강에 설명드릴게요. 5강. 이건 5강에 설명드릴 건데 당시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북벌이랑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그 청나라를 통해서 북학파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차이점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정답은 여기 나온 사군육진. 사군육진은 세종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화편의 경우 어떻게 되냐? 어렵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강홍님에게 이런 식으로 그대는 명나 장수도 따르지만 오직 스스 판단해서 패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뭐라 했어요? 제가 광홍님 나오면 중리배교라 했죠. 중리배교 언제예요? 중리배교는 광해군 시기 키워드잖아요. 광해군 시기 키워드 여기 용골대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인 삼고 구고두레를 행한 용골대의 삼전도 구력. 그래서 만약에 한능골 삼전도의 구력을 내면 이 용골대란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삼전도의 구력 관련된 키워드로 용골대를 외워두세요. 삼전도 구력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은 여기 가나식 사이니까 광해군 중리배교, 삼전도의 구력이니까 정답은 그 인조반정이죠. 그래서 광해군 다음에 인조반정, 이괄이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순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주제는 예송과 한국인데, 최근에는 예송은 출제율이 낮고 한국을 좀 더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붕당의 역사를 정말 어려워요. 붕당,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붕당이에요. 그래서 붕당 관련된 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거는 심화편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선조 시기에 이조전랑 임역권 놓고서 동의는 이왕, 서의는 이 중심으로 나섰는데, 뭐냐면 이조전랑 임역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측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인사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당시에 동인 쪽은 동인은 한 김효원이 좀 적임자 하고, 그 서인은 심의겸이라 해가지고 이 인물이 좀 더 적임자 하고 싸우다가 동인이랑 서인이 나섰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동인과 서인끼리 조금씩 으르렁 하다가 이제 슬슬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정열이라는 인물이 그 대동기라는 활조직? 활쏘기 조직? 활쏘기 조직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이 인물이 활쏘기 조직 같은 게 이게 암살 조직이 아니냐, 암살 조직이 아니냐 모함받아가지고 당시 이 정열이 동인 쪽 인물이라 당시에 서인에서 조금 좀 활동이 높았던 정철이 오케이 지금의 기회다면서 이 기초 옥사를 통해 가지고 동인 쪽 인물을 대거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정철 주도로 동인 쪽 인물이 완전 개판 났었는데, 나중에 그 정철이 신나가지고 그 선조한테 선조는 이제 광해군 이제 슬슬 컸는데 이제 세자로 앉힐 때가 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선조가 니가 뭔데 명령 까세요 해가지고 정철을 까버리거든요. 근데 이 정철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북인파는 야 우리 당한 거 있잖아, 빨리 쟤네 야 정철 지금 기회 있을 때 정철 비롯한 서인 까버려야지. 강경파 아이 좀 봐주자.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번 당했다 뭐 이렇게 다 갈아엎어 우리가 뭐 폭력배냐 하면서 오나 하면서 북인 남인으로 동인이 이게 북인과 남인이 나눴고, 나중에는 동인 중에서도 북인파는 광해군 시기에는 북인이 조금 더 활동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북인 인물 중에서 약간 임진왜란 때 활동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북인이 이때는 조금 성장했었는데, 광해군이 끝나면서 북인은 사실상 괴멸되고 서인과 이 원래 동인에서 분화된 남인이 그 점점 이게 계속 이어가는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예송은 일단 현종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종은 예송을 시작해서 예송으로 끝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 기예송이랑 가빈예송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푸냐면 일단 기념복이랑 대공복이라는 용어를 내가 심화편 준비한 다음에 외워두세요. 심화편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기예송 때는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주장했는데 승리했어요, 서인이. 그리고 가빈예송 때는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했는데 남인이 이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년을 주장한 붕당이 승리했었는데 서인 남인 순서대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서인 남인, 그래서 예송도 서인 남인 순서대로 이겼고, 환국도 서인 남인 서인 순서 이겼어요.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 배를 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연치 않게도 서인 남인 순서대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암기해두시고, 일단은 이 예송은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시작됐거든요. 왜냐면 이 자의 대비가 인조의 아내, 효종의 엄마, 그리고 현종의 할머니인데, 이 자의 대비가 효종과 그 효종비가 효종비가 꽤 했을 때 각자 기예송, 가빈 예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현종의 입장에서는 아빠에 대한 그런 제사라는 거니까 상복을 좀
많이 있고 싶었는데 이 효종이 둘째예요. 그 둘째여가지고 둘째 그 장자의 경우에는 장자는 1년, 장자는 3년, 그 둘째는 1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빠가 둘째지만 그래도 첫째처럼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싶은데 서희는 응 아니야 원칙대로 해야 돼가지고 내 맘에 안 들지만 일단 오케이 신화편 말 들어주자 했던 게 기회성태지만 나중에 효종비 때도 그 장자의 그 아내의 경우는 1년, 둘째 아내의 경우 9개월인데 이때는 야 우리 아빠 높게 평가해 줄 거야. 그래서 남인이 따라준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자가래라는 그 책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입어야 될까 저렇게 입어야 될까 하는 일법의 예법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서인과 관련 대표적 인물로 송시열, 그리고 남인과 관련된 대표적 인물로 허목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환국의 경우에는 숙종식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시기에도 환국이 있긴 한데 한능검에서는 사실상 환국 내면 숙종시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일단 서인, 남인, 서인 순서대 승리했는데 경기갑, 일단 환국은 경기갑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이렇게 순서를 다 박아놓고 경신왕국 때는 윤휴랑 허적이랑 관련된 인물이 나오고 이 기사왕국 때는 송시열이 세자, 그러니까 경종에 대한 세자를 책봉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이 송시열이 깨져요. 당시 송시열이 거의 진짜 최고급 신하였는데 이 송시열까지 갈려 나가가지고 당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술왕국 시기에는 인현왕후를 포기하고 송시열의 관직을 복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환국 시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심화편의 경우에는 환국의 세부적인 순서를 일단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편의 경우에는 예속 및 환국의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여기 나온 이 기념복이랑 대공복은 심화편만 외우세요. 이거 기본편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붕당의 역사를 다른 유형과 연계 출제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화랑 붕당 유형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까탈스럽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고, 예송에서 주장된 상복의 기간요, 이런 기념복 같은 거는 심화편만 암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국 유형은 관련 인물이랑 핵심 용어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심화편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송과 한국과 관련된 사료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송시열은 송시열은 서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라 했고요. 허목은 남인과 관련된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복상해야 된다. 이게 서인, 그리고 3년간 복상해야 된다는 거는 당시 남인이었는데 항상 1년을 주장한 붕당이 이겼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지금 1년, 3년 나왔으니까 기예송이거든요. 그냥 기예예송 이후에 뭐가 있었냐, 그걸 보면은 봐봐요. 환국으로 서인 집권했다. 그래서 예송 이후에 환국이 발생했다는 것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 그래서 어렵게 되면은 이게 기념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예송 유형은 쉽게 내면 이렇게 내고요. 환국 유형 같은 게 이렇게 내요. 봐봐요. 허적, 제가 뭐랬어, 허적 나오면 뭐랬어, 허적은 경신왕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송시열은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세자를 약간 어떻게 보면 책봉하는 거, 그러니까 세자를 책봉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 게 기사환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신왕국이랑 기사왕국 사이에 뭐가 있었냐, 여기 봐봐요. 서인이 전구 주도했다. 그래가지고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이기고 기사왕국 때는 남인이 이기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 인물형도 낼 수 있는데, 봐봐요. 일단 이 인물의 호도 외우는 게 좋은데, 기초봉사, 제가 기초봉사 뭐라 해서 송시열인데, 아니요, 여기 희빈양씨 소생을 원자로 정한 것을 비판하다가 정권에서 밀렸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송시열 관련된 문제로서 이렇게 효종이 사망했을 때 뭐라 해서 기예예송이라 했죠. 그래서 기예예송 때 자이드의 복상 문제에서 기년설을 주장했다. 이 기년설이 1년을 2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째 주제, 조선시대 후기의 왕인데, 조선시대 후기의 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왕보다 조선시대 후기 왕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2위에서 한 번 내는데 대체로 왕을 번갈아 가면 돼요. 뭔 얘기냐면, 내가 뭐 52회 때는 뭐 영조가 나왔어요. 그럼 52회 때는 숙종이 나오고 53회 때는 뭐 정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왕을 번갈아가 출제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523회 때 정조 냈는데 뭐 524회 때 정조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숙종시기에는 일단 금이형을 설치해가지고 5군형을 완성했고요.
대동법을 완성해서 황해도까지 실시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동법을 완성한 게 숙종식이다. 그래서 그때 뭐 함경도 지방이라든가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대동법을 숙종식이 완성했고요.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어 가지고 청나라와의 국경을 정한 게 숙종식이고, 상평통보, 이 숙종시기부터 상업을 발달해가지고 상평통보처럼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된 게 그 숙종시기예요. 그래서 숙종시기부터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됐었는데, 그래서 이 상평통보랑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시기 대표적인 키워드 잘 나오고, 안용복도 갖고 나와요. 안용복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환국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숙종 관련된 대표적 키워드로는 백두산 정계비, 상평통보, 환국이 제일 잘 나오고, 자, 두 번째 영조는 일단 이 균역법이랑 이 탕평비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속대전,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정도까지 하고 법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영조 시기에는 일단 균역법, 그러니까 이따 조세기가 다룰 건데, 그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균역법이랑 동국문헌비고, 이건 일종의 백과사전.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그 동아시아의 그 문물 같은 거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 책이고, 이 속대전은 기존의 성종시기의 법전을 보완한 그 법전이고요. 신문고 다시 부활했고, 청계천 준설했어요. 그래서 이 왕씨의 청계천 준설을 썼는데, 이게 좀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치마편의 경우는 만약에 청계천 준설을 어렵게 줄자면 준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탕평책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뺐는데, 내가 그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2인자의 난도 기억하세요. 2인자의 난.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제가 세조 시기에는 이시의 난이라 했죠. 근데 영조 시기에는 2인자의 난인 거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세조는 이시의 난, 영조는 2인자의 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 같은 경우는 가족 엔도 조항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아빠는 사도세자고 엄마는 해경공 홍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고금 도서 집성이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도서들을 모두 총집성한 백과사전 책인 고금 도서 집성 낼 수도 있고, 대전 통편, 그러니까 성조 그 영조 시기에도 법전을 보완했고, 정조 시기에도 법전을 보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은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속대전의 경우에는 이거 전에 그 경국 대전의 경우에는 성종이에요. 그리고 속대전의 경우에는 여기 나온 영조고, 그리고 대전 통편의 경우에는 여기 나온 이 정조고, 마지막으로 다음 한 6강쯤에 다룰 건데, 대전 회통이라 해가지고, 대전 회통의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만든 조선시대 마지막 보완 법전이다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외교랑 관련된 그러니까 외교랑 관련된 동문희고랑 무해도보 통지, 무해랑 관련된 무해도보 통지는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거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고, 그리고 서울 출신 인물들은 규장과 검사관을 기용한 게 좀 정조시기거든요. 그래서 박제가, 유득공, 서임수, 이동무 이런 인물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박제가랑 유득공이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문체반정이랑 키워드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문체반정이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당시에는 그 박지원의 그 필체가 유명했는데, 이 박지원의 필체가 일종의 소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이거 5강에서 다룰 건데, 뭐 그 양반전이라든가 호재처럼 뭔가 소설 같은 그런 좀 친근한 툴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박지원의 소설 투가 유명하니까 약간 좀 딱딱한, 그러니까 원래 필체로 다시 돌아오자는 게 조금 문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체 말고 조금,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소설 같은 글 쓰지 말고 좀 우리 진지한 글 같은 거 쓰자. 진지한 글, 그런 게 문체 반전이다. 그 정도식의 그런 일종의 그런 문학적 반전이라, 이건 따로 기억해 두시고, 신해통공의 경우에는 뭐냐면, 신해통의 경우에는 그 유기전을 제외한 그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시전상인 외에는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은 상업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제일 필요한 상인인 유기전 제외하고는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신해통공이에요. 참고로 이 신해통공은 체제공이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장용영, 이 장용영은 국왕 후위 부대예요.
국왕 호위 부대고, 이 초계문 신제는 일종의 재교육 제도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추가적인 키워드 몇 개 적어두면은 지금 키워드가 좀 많은데, 일단 여기 일단 배달이랑 화성부터 다룰게요. 일단 배달이 화성은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왕식에 만든 성이고요. 이 배달이는 그 화성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인데, 그래가지고 이 배달이를 정약용이 만들었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규장각도 있거든요. 이 규장각도 만들었는데, 이 문제 제시된 왕식에 만든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일단 규장각이 왕실 도서관 같은 거, 일단 왕실 도서관 같은 거고, 추가적으로 이 왕시기에는 그 주암루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추가적으로 이 규장각은 창덕궁에 위치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조선시대 후기 왕 유형의 접근법이라 함정 알려드리면, 일단 조선시대 후기의 왕은 일단 두 구스 모두 세 왕의 공략은 필수지만 급수별 키워드 구별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파란색 키워드가 암기해두시고, 내가 기본편 준비한다면 빨간색으로 칠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속대전이랑 그 대전통편은 은근 잘 헷갈려가지고 구별해주시고, 특히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탕평책은 정도식의 키워드도 언급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해풍선이 한능검은 전 탕평책 영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탕평책이 90%는 영조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주 가끔씩 정조식 키워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시로 가면은 이 탕평책이라는 게 영조시기에는 완론 탕평책이라 해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다 등용하는 완론 탕평책이 영조 키워드라면, 정조 키워드로는 줄론 탕평이라 해가지고 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등용하는 이런 줄론 탕평책을 시행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조는 이응, 정조는 지읒 이렇게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식 이런 거 좀 내긴 하는데, 한능검에서 아주 가끔씩 정조 키워드로 줄롱탕평을 함정 키워드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두세요. 지금 최근 기출에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기출을 그냥 간단하게 접근해 보면은, 일단 장희빈이랑 환국영 때인데,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왕은 숙종이거든요. 환국 나왔으니까. 그래서 숙종의 아내로도 키워드 조금 더 보충해드리면, 장희빈이랑 이 인현왕후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키워드로. 그래서 그 숙종 관련된 키워드로 백두산 정계비 암기해두시고, 여기 청계천을 정비해서 청계천을 그 준설했다. 그래서 청계천 준설은 뭐라 했어요? 제가 영조라고 했죠. 청계천 중설은 영조고요. 그래서 청계천 준설 관련된 키워드로서 준천사가 언급될 수 있다 했습니다. 고난도 키워드로. 그래서 영조 관련된 키워드로 탕평비를 건립했다. 그래서 솔직히 영조를 그 탕평책을 내려면 탕평비를 건립했다는 키워드죠. 탕평책을 했다고는 잘 안 내요. 왜냐면 탕평책 자체는 넓게 보면은 영조랑 정조 둘 다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탕평책을 영조 내려면 이렇게 탕평비를 건립한다고 더 냅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사료가 좀 어려운데 어렵게 잡지 말고 이거만 하면 돼요. 여기 부친인 사도세자.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그는 부친인 사도세자. 그래가지고 문제 제시된 아빠가 사도세자니까 이건 정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게 정조거든요. 정조랑 관련된 문제인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거에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문제 됩니다. 자, 그래서 열 번째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은 한능검 심화편 준비한다 하면 무조건 공략하셔야 될 유형이에요. 심화편은 이거 무조건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심화편의 경우에는 일단 경제랑 문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는 그러니까 경제 한 문제, 문화 한 문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냥 경제만 단독으로 내고 땡하든지, 아니면 경제나 문화를 합쳐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문제를 까탈스럽게 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일단 개시무역, 후시무역인데, 이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 이 후시무역은 밀무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던가 일본이랑 공무역, 밀무역 했던 키워드던가 공인, 왜냐하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그 광해군 이후 관련된 키워드는 전부 다 그 후기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동법 시행한 이후로 공인이 활동했던 키워드 정답 잘 나오고, 그거 기후약조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고, 도고는 일종의 그 사재기 하는 상인이, 사재기. 지금도 사재기 유의하잖아. 그때도 사재기를 하는 상인이 있었고, 덕대는 일종의 광산 개발 관련된 그 지책이 잠깐만, 광산 개발 담당해가지고, 당시 설점 수재지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광산 개발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는 게 설정수혜제예요. 그러니까 뭐 효종시기 시행하는데 뭐 올라되고 효종시기 그리고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당시에는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정도로 수리시설이 확충되다 보니까 이제 좀 쌀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품 작물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씨, 담배, 오이, 참외 같은 거 나오면 싹 다 상품 작물이고 그래가지고 이 상품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업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라던가 이런 거 나왔었고 그 상업 활동 하려다 보니까 상평통보 같은 화폐도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왜 경제 키워드 이런 게 나온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상인이 활동했었는데 내상, 만상, 송상 등 나오면 저 속입니다. 이 내상, 만상, 송상이 뭔지는 이따 더 자세히 다루고 전항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화폐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화폐를 숨겨 놓으면 화폐가 시중에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 올라요. 이런 패단도 가끔 나오고 초량 외관 나오면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다룰게요. 함정은. 그리고 자 문화 관련된 거는 민간 소설이라던가 민화, 그러니까 민화는 그림이고 소설은 그냥 소설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뭔가 문화활동 즐기면 싹 다 그 조선 후기고요. 사설시조, 그러니까 원래 사설시조도 그러니까 양반들은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문학활동을 즐겼었는데 지금 그 후기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형식 같은 걸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 형식이 유행했고 전기수 같은 이야기꾼, 그러니까 뭐 이야기꾼 같은 사람도 유행했고 중인들도 문화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중인 같은 양반뿐만 아니라 다른 직책도 뭔가 좀 문화활동을 즐기면 싹 다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즐긴 문화활동 대표적인 거로서 탈춤, 판소리, 홍길동전 이런 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명나라에서 장영종, 천리경, 홍익포 등의 두려운 정두원도 추가적으로 암기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심화편, 기본편 모두 문제 제시된 시기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후기 키워드냐 아니냐를 암기하시는 건 여러분들 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답은 주로 조선전기 키워드인 연포, 제포, 외관에서 일본과 교류한 계약조랑 관련된 키워드나 과전법이 제일 잘 나와요. 특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다선 이거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만약에 초량 외관에서 무역했다면 조선 후기인데 연포에서 무역했습니다. 제포에서 무역했습니다. 이러면 조선 전기라서 절대 시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잘 낚이거든요. 그래서 초량 나왔다. 후기, 연포, 제포 나왔다. 조선 전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존 경향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경제 문화 한 개 내서 총 2문제를 냈었는데 최근 경향에서는 경제만 한 개 띵 내던지 문화만 한 띵 내던지 아니면 동시에 내던지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푸냐 일단은 여기에 다음 가상대와 이어진 시기라 해가지고 여기에 그 궁방과 중앙 관청의 소속의 노비를 모두 해방한다는 게 공노비 해방이에요. 이거는 이따 다룰 건데 이따 다룰 유형죠. 공노비 해방 1801년 순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이 뭐냐 하면 조선 후기예요. 근데 해분선이 아직 안 가르쳤잖아. 그럼 들어봐봐요. 지금 이 유형 꼼수가 뭐냐면 문제 제시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냈는데 어떻게 푸냐면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상강에서 고려 경제를 내면은 고려 경제는 10번대에서 경제를 낸다. 고려시대 의심하고 6가지 키워드. 권원정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예성강, 병난도, 그리고 경시를 외우라 했는데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성은 20번대에서 경제상을 내면 조선시대 후기 사회성을 의심한 꼼수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10번대에서 내면 고려, 20번대에서 조선 후기 이렇게 의심해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것도 모르겠다. 상평통보 나왔어요. 삼풍점을 나왔어요. 송상, 만상 등 상인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부상도 또 상이 나왔어요. 그럼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4개는 같은 시기고 1개는 틀린 시기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봐봐 여기 직전법은 세주라 했죠. 세주니까 조선 전기여가지고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사료를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료를 좀 모르겠어요. 사료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공노비 해방이거든요. 근데 사료를 모르겠다. 그러면 청화백자도 조선 후기 키워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국왕에서 그리고 상평통보 그리고 시사조기 그리고 장시로 돌아다닌다. 다 조선 후기 키워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후기에 관련된 게 선지 2개 나왔네.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고도 아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포의 외관 나오면 조선 전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포나 제포 나오면 조선 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량 외관만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인 관련된 키워드 조금 보충드리면, 일단 심화편이 더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상인 유형 자체를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내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그니까 강을 무대한 상인, 강을 무대한 상인이어가지고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어로 당당한 상인이 경강상인이고요. 두 번째 만상은 의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다면 의주 이쪽에서 활동하는 상인이 만상이고 청나라랑 교육해요. 왜냐, 의주에서 활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부상은 일종의 보따리 상인이어가지고 실제로 사진으로 뭔가 보따리 같은 거 쥐고 있으면 보부상 낸 거예요. 그래서 장씨를 무대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요. 해상공고, 그러니까 이 보부상을 지켜주기 위한 그 일종의 그런 그 기관 같은 게 해상공국이에요. 그래서 그거 따로 외워두시면 좋고, 자, 네 번째 송상은 개성상인이에요. 개성. 그래가지고 그 송상 관련된 고난도 키워드에서 사계치우법이라고 있거든요. 사계치우법이 뭐냐면 이 송상과 관련된 회계법이에요. 근데 이건 심화편 말하세요. 심화편은 이 송상과 관련된 키워드인 사계치우법 말하고, 송상의 거점인 송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키워드도 암기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희전상인의 경우에는 금난정권, 내가 아니면 판매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허가받은 상인만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인 그 시전상인도 기억해두시고, 유기전,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한 좀 중요한 거 파는 상인, 뭐 비단이라던가 뭐 어물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상인 유기전이고, 종로라던가 한성,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 시전상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서울에서 사고 활동했다 그러면 일단 시전상인을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각 상인의 활동 지역이랑 특징을 모두 암기하시고요. 기본편의 경우에는 막상 내도 보부상이라던가 시전상인 외에는 잘 안 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조선시대 후기 상인 유형 키워드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 유형과 연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송상, 만상 등 이런 키워드가, 그러니까 상인 유형은 조선 후기 사회상 유형에서 이런 식으로 선지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쉽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유기전 상인, 유기전 상인, 이런 식으로 내면은 그 서울 종로 이런 거 내면은 시전 상인이어가지고, 시전 상인은 이런 식으로 금난 정권을 행사했다, 특권을 얻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는 그냥 개인 상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심화편 경우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복습해보면, 자, 만상의 경우는 책문호시, 후시는 밀무역. 그래가지고 일단 맞는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 만상의 경우에는 청나라랑 그 공무역, 밀무역 다 했었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신해 통국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한 거는 유기전이잖아. 유기전에 관련된 시전상인인데, 이 유기전 관련 시전상인은 이 유상은 평양상인이거든요. 평양. 근데 이 유상은 몰라도 되고, 이 시전상인은 서울 지역이 있어야 돼.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틀렸어요. 세 번째 사계치우법이란 독자적 회계를 사용한 거, 송상 맞고요. 경강상인, 한강, 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운송업 상인, 경강상인 맞고요. 외관을 중심으로 대일 무역 섬겼다. 자, 내상은 이쪽에 있으니까 일본과 교류 잘해요. 그래서 외관, 일본과 교류한 일본의 그런 그 기숙사, 그래서 대일 무역 섬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잘 안 나오는 경향이라 그냥 가볍게 암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유형, 조선시대 조세개혁.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대동법을 가장 먼저 외우세요. 일단 대동법이 출제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균역법이고,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영전법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영전법은 인조시기에 풍요에 관계없이 1결당 4, 6두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시기 키워드 가끔 영전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전법 이렇게 좀 쉬우니까 풍요 관계없이 1결당 4, 6두를 부과하는 영전법을 시행했다는 게 인조시기 키워드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대동법은 진짜 출제율이 높은데, 대동법은 일단 공인의 출연의 그 기계를 줬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반납의 패당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반납의 패당이 발생한 이유가, 당시에 공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강원도 사는데 뭐 바나나 가져오라고, 내가 강원도 산간지방 사는데 막 전복 캐오라고, 내가 바닷가 사오는데 뭐 바닷가에 사는데 뭐 더더욱 캐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공납품이 좀 알맞지 않게 그 지급되니까 이 박납이라는 사람한테 대신 이렇게 좀 부가 부탁하거든요. 근데 이 박납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가 보기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물품을 가져오면 거부하던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물품 대신 납부해줄 텐데 돈을 오지게 비싸게 받아먹는 폐단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니네 야 그냥 특산물 내지 말고 토지 개수를 기준으로 공납 부과해가지고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해라 했었는데, 그럼 기존의 그런 공납품 특산물 같은 건 어떻게 받아갈 거냐, 그걸 대신해 주는 게 공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동법의 그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세금은 1교당 미국 12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의 세금을 거두는 게 선해청이고요. 그 대동법 확대를 건의한 인물 대표적으로 김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 그 대동법 확대를 황해도까지, 그러니까 황해도가 아니라 그 호남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한 인물이 김육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균역법의 경우에 영도시계 시행했는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선무공간이라 해가지고 좀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선무공간이라는 걸 임명시켜가지고 돈을 받아내고, 어장세, 그러니까 뭐 소금, 선박, 그리고 뭐 바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배, 선박, 소금 이런 것도 온갖 세금 때려받고 1개월당 2도의 결작세를 부과한 게 균역법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가끔 영전법도 출제될 수 있고요. 기본편의 경우에 대동법이랑 균역법부터 암기하는 게 좋은데, 일단 대동법부터 먼저 공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 조세를 부과한 세금 수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영전법은 1개월당 4,6도, 대동법은 1개월당 미국 12도, 균역법의 경우에는 1개월당 2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영의적 이원익이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조세개혁과 관련된 건의를 최종적으로 한 인물이 이원익이고, 추가적으로 그 인물 이 법을 확대를 건의한 게 김육이니까 이 두 인물을 따로 외워두시고, 일단 각 고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 관청이 박납인에게 막혀가지고 그 폐해가 고지가 박납의 폐단이 일단 나왔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담당 관청인 선해청을 설치하자는 거랑, 여기 보면 그 매년 봄 가을에 뭐 쌀을 거둔단 말인데, 여기 보면은 두 번에 걸쳐 각각 8도씩 거둔다 했는데 해품산이 약간은 12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이원익이란 인물은 8도를 거두자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한 거에선 12도니까 여러분들이 사료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이런 거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의를 받아들여서 실시한 게 이렇게 된 거지, 이 인물이 한 거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100% 시행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대동법과 관련된 사료인데, 보면은 일단 공인이 등장. 맞아요. 그리고 선해청과 관련된 거 이거 적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한다 했죠. 그래서 이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게 균역법인데, 그래서 균역법에 대한 그런 세익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은 크게 3가지 있다 했죠. 선무군간포, 1개월당 2도의 그 결작세 부과, 그리고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기속시키는 잡세 부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세개혁 유형은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4강의 마지막 주제,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과 밀란. 솔직히 이 유형보다는 이거를 공략하세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 시기는 조금 출제가 적고 이 밀란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솔직히 이거 비교한다면 이 밀란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일단 짚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일단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세도 가문 시기에는 일단 이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가 득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가 외척인데, 이 외척이 권력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오지게 장악했었고요. 당시에 추가적으로 그 최재호가 이런 폐단이 심각하니까 그 민간 종교의 동화가 창시했는데, 이게 186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도 가문 시기가 엄청 심각해지니까 이 1860년쯤에 이 동화를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일단 세도 가문 시작하기 딱 처음 시작쯤에 일단 다양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신유 박해. 그러니까 박해가 뭐 병인 박해, 뭐 병호 박해, 뭐 기회 박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능감이 좋아하는 박해는 일단 신유 박해예요. 참고로 나중에 다룰 건데, 정조랑 관련된 박해는 신해 박해예요. 이건 어차피 5강에 다 다룰 건데, 신해 박해는 1791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양한 반란이 있었는데, 홍경래 난이랑 임술놈이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밑에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단 삼정의 문란이 심각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곡이랑 그 전정이랑
군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세금 걷는 거고, 군포라는 거는 그냥 군역을 하는 거고, 환곡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봄에 그 곡식을 빌리면 가을에 갚는 건데, 봄에는 쓰레기 곡식 주고서 그 가을에는 좋은 곡식 받아가는 그런 패단 시각했어요. 추가적으로 백골징포라든가 황구첨청 같은 거는 이건 좀 심화 편이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인데, 뭐냐면 백골징포란 거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니네 이웃 사람 죽었네. 그럼 네가 죽은 사람 세금까지 걷어갔어. 내놔요. 이런 거고요. 황구첨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애기가 아직 갓난아이한테도 세금 부과해가지고 세금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식으로 세금 니한테 전가시키고 더 추가시키고 하는 그런 패턴 시각한 거고, 추가적으로 소수 가문에 의해서 비변사가 변제됐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비변사가 핵심 기구로 변제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양선이라는 그 서양의 배가 출몰했거든요. 이제부터 슬슬 세도 가문 시기 이후 개양의 시기부터는 이제 서양 관련된 국가도 나오기 시작하고, 정감록이라 해가지고 이씨 왕조, 그러니까 원래 이성계는 이씨잖아요. 그래서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득세한다는 정감록 같은 게 유행했었고, 추가적으로 그 고창 선우사 동부라지 마해열의 자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불상이거든요. 이 불상에 있는 그 비기가, 그 비기 배꼽 쪽에 있는 그 비기 같은 게 세상에 나오면 그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세도가문 시 관련된 키워드다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세도가문 시기의 밀란인데 키워드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홍경래에 나는 경우에는 서북지역 대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평안도거든요. 평안도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로 인해 발생한 거고, 순무영진도로 해가지고 당시 홍경래에 나는 그림도 힌트 나올 수 있고, 특히 우군칙. 그러니까 홍경래만 내면 쉬우니까 홍경래에 나는 주도한 대표적 인물로서 홍경래 위에 우군칙도 심화편 나올 수 있고, 정주성. 이 홍경래 나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홍경래 일파 좀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정주성 정력한 정도로 되게 반란이 커졌었고, 당시에 홍경래가 스스로를 평서대원수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평안도 놈처럼 이게 차별받는 거 있어가지고 반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는 쉬워요. 관련 인물과 연대요. 그러니까 이 백낙신이라는 인물이 그 학정을 일으켜가지고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고,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박규수가 파견돼가지고 당시에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나왔었고, 참고로 이 임술농민 봉기는 진주지역에 발생했는데 진주지역 지역사 키워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도가문 시기의 사회상이랑 밀란 유형 어떻게 접근하냐. 그래서 일단 심화편의 경우에서는 일단 이 세도가문 시기의 사회상 유형은 심화편이 좀 출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편의 경우에 세도가문 시기의 반란을 위주로 출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심화편은 이 두 개를 다 공부하시고 기본편은 이거 중심으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렇다고 기본편이 이 유형을 안 낸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홍경래 난 이후 임술놈이 발생했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홍경래 난에 비해서는 임술놈이 봉기가 더 다양한 인물이 키워드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 막 우군칙이 아니라 그 백낙신, 유계춘, 그 박규수 이렇게 뭔가 다양한 인물이 언급되면 일단은 임술농민 봉기를 의심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일부 키워드는 순조 시기의 업적 유형과 연결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뭐 순조 시기의 역사 사실 다른 건데, 그래가지고 순조 시기의 역사 사실은 공노비 해방, 신유박해, 홍경래 난 이런 게 대표적 있고요. 그래서 순조 시기의 업적은 조선 후기 사회상 유형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 점검해 보면은 세도가문 시기 사회상 이런 식으로 안동김씨와 풍양도시 19세기 이런 키워드 주고요. 당시 매관매직도 되게 심했어요. 매관매직.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지 여러가지 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환곡의 부담, 삼정의 문란 있고요, 정감록 있고요, 삼정 이정청 임술농의 봉기 있고요, 아넥사. 이 아넥사는 뭐냐면 이게 박교수예요. 그러니까 임술농의 봉기도 농민 봉기니까 그 아넥사 박교수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인걱정은 제가 명종식이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반란 유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평서대원수, 제가 평서대원수 나오고 평안도놈 이런 거 나오면 홍경래의 난이라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임술련 나오고 진주지역 나오면 임술농민 봉기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여기서는 이거 아니고 3번 삼정이정청 설치가 계기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의 경우에는
이 삼정 이정선 설치기가 계기로 되었다는 키워드가 재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풍선이 조선시대 1강보다 너무 빡센 거 아닌가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조선시대 1강보다 2강이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오늘 주제 정말 힘들었을 텐데 2강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그나마 좀 쉬운 줄을 제가 꺼내온 게 1강이거든요. 그래서 2강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각오를 하시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